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던 어제 대구시 산격청사 대강당에서는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지원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9월에 발표한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대책에 따른 것인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시와 8개 구군 142개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장과 담당자 160명이 참석을 해서 더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과 맞춤형 지원 확대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에 나온 대구시의 위기가구 종합지원대책은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신속하게 발견해서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대책인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위기가구 발견과 주소 미이전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체계 개선, 희망복지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시민 참여 확대 등의 정책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것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몫이지만 그 몫을 다하는 데에는 또 시민의 제보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슈 있다면 129번, 129번으로 알려주셔서 이웃의 고통을 줄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입니다. 예천 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와 3차로 쪽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부터널 일대로는 3km 정도 정체를 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으로 성서 나들목에서 서대구 요금소 구간으로 서행으로 이동하고 대구 방향으로는 남대구 나들목에서 성서 나들목 방향으로 구간 속도 떨어지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대부분 구간 제속도로 이동이 가능하겠고 반대 서울 방향으로도 흐름 좋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는 상동교 방향으로 팔달교 지하차도 100m 지난 지점입니다. 3차로 쪽으로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구간 조심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는 수성교에서 침산교 빠져나올 때까지 답답한 흐름 보입니다. 대학로는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3거리 방향으로 경북대학교 서문 3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고 복현로는 검단내거리에서 공항교 방향으로 경상교 내거리 차량 가득 몰려서 이동을 합니다. 신암로는 칠성교 내거리에서 공고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앞두고 밀렸다 풀리는 모습이고 테크노폴리스로 현풍 방향으로 수목원 지하차도 부근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상하로는 수목원 3거리에서 유천 내거리 방향으로 많이 답답한 모습이고 국도 30호선은 대구에서 성주 방향으로 과적 검문소 앞쪽 1차로 쪽입니다.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기온이 올라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는 11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경북 22도에서 23도 정도로 가을 날씨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대구 기온은 12.9도, 습도는 85%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4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어제 대구 환경운동연합 등 14개의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난 9월에 대구시가 이 도시마천인 금호강을 이 3대 목표 아래 이 사업비 5,400억 원을 투입해서 일명 금호강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동촌유원지 명품하천 조성사업,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또 금호강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을 포함해서 이 수변 레저 공간과 물놀이장 또 샌드위치 조성까지 포함이 된 사업이거든요. 금호강 일대를 이제 좀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금호강 르네상스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이 생태계 파괴 우려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개발이 아닌 복원을 해나가야 할 곳인데 이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답습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특히 또 지적한 곳이 이 동천 유원지인데요. 이미 과도한 개발이 진행된 곳인데 여기에다가 수중보를 또 만들면 생태계가 단절되고 이 둔치에는 습지 하나 없이 공원과 주차장, 이 체육시설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더 이 생태계 파괴에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이 금호강변 탐방로 조성 역시 심각한 환경 파괴가 예상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는 이 금호강 일대를 더 개발할 게 아니라 좀 복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대구시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대구시 금호강 개발과 가 따로 꾸려졌는데요. 이쪽에서는 일단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 4대강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고 이 보전구역과 별개로 기존에 개발된 구역 중에서 낙후된 곳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듣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 계획 단계에서 환경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지역사회에서도 계속 꼼꼼히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예, 좀 이런 환경단체 또 전문가들의 좀 의견을 좀 네. 많이 귀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식을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코로나19 확산과 또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그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 활동 인구 또 취업자 수가 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그 대구 경북의 고용 및 소득 변화 자료를 보면요, 지역의 경제 활동 인구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275만 4천 명이었는데 이게 발생 후인 2021년에는 272만 2천 명으로 한 3만 2천 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의 취업자 수는 2019년 264만 9천 명에서 2021년에는 262만 7천 명으로 2만 2천 명 가량 역시 좀 줄었고요. 고용률은 대구가 2019년 57.9, 경북이 61.7이었는데 대구가 58.2%, 경북이 61%로 21년에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높아지고 낮아졌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좀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소폭 증가했는데 그 40대와 60대에서는 각각 3.8%포인트, 0.5%포인트가 각각 떨어졌고요. 경북은 10대에서 50대가 골고루 좀 감소를 했는데 60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럼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대구의 경우에는 이제 2019년과 2021년이 3.7%로 좀 큰 변동이 없었고요. 경북은 2019년 3.9에서 2021년 3.2%로 조금 나아졌습니다. 네. 그 밖의 지표를 좀 보면요. 지난해 가구 자산이 대구는 4억 3,800여만 원이었고 경북은 3억 1천여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5억 원 정도보다는 조금 좀 적은 수준이었고요. 가구 부채가 이제 대구가 8,600만 원 정도, 경북은 5천만 원 정도로 전국 평균인 8,800만 원보다는 적었습니다. 네. 동북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 취업자 수 등이 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업률 등이 좀 변한 데에는 인구 변화 요인도 좀 작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식을 하나 간단하게 더 듣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 남구 대명동 이 캠프워커 미군 기지 중에서 이 반환부지에 있는 관제탑을 철거하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53년 만에 이 철거가 된 건데요. 상징성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관제탑은 대구 지역의 상징이다라고도 한때는 불리기도 했었는데 역시 문화재 전문가들도 역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철거에 반대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2020년에 환경부 토양오염 조사에서 이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철거 논의가 시작됐고요. 결국 대구시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철거가 마무리되고 나면 본격적인 환경 정화 작업이 시작이 되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네. 이 대구 평화공원을 만들고 여기에 관제탑 모형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구 온난화로 지역의 좀 농작물 재배 환경도 좀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 전국의 최대 사과 생산지였던 곳이 이제 대구입니다. 그렇죠. 대구에서 지금 그 감귤과 함라봉 또 레몬 등이 좀 재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함께 이 변화는 환경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농작물 주산지를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 주산지 지도를 그린다면 그때와 많이 달라져서 외웠던 걸 지워야 할 것 같네요. 네, 대구하면 사과였는데 사실 요즘 대구에서 사과 키우는 곳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부 동구 일대만 남아 있고요. 지금 주산지가 사과는 강원도 양구까지 올라갔고요. 이 복숭아와 포도 역시 충북이나 강원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더위 탓인데요. 네. 통상적으로 사과는 이 생육기에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18도 정도, 이 서늘한 기후에다가 일교차가 커야 열매가 잘 자라는데 기온이 갈수록 상승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이 경북 북부지방인 청송, 안동, 영주, 문경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 있고, 그렇죠. 이 최근에는 강원도 양구에서도 사과밭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과가 떠난 대구의 그 사과 대신 조금 전에 감귤, 한라봉이고 제주도에서 재배되던 거 아닌가요? 예. 그 대구시에 좀 문의를 해보니까 현재 과수농가 6곳이 지금 광귤을 좀 수확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2018년에 이제 농가 2곳이 처음 재배를 좀 시작했고요. 매년 좀 꾸준히 늘어서 6곳까지 된 겁니다. 광귤류의 정식 출하는 이제 지난해 이제 좀 처음 이루어졌고 이제 상품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 올해는 좀 4개 농가가 지금 수익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상품성 있는 감귤은 대형마트나 로컬 푸드 직매장 또 수확 체험 등을 통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이 감귤 재배를 위한 보온시설 설치 비용과 묘목 구입비 등 1억 2,500만 원 정도를 지금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측은 이 사과 등 기존 재배 과수에 비해서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아열대 과수에 관심을 갖는 농가가 지금 많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감귤 농장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지난 11일에 좀 다녀왔는데요. 이게 동구 둔산동에 있는 그러니까 K2 공군기지 근처에 있는 과수농장이었습니다. 감귤 나무가 있었고 또 한라봉과 레몬도 이 농장에서 키우고 있었는데요. 네. 한 2,000평 정도 되는 비닐하우스 안에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 이 높이의 감귤나무 소식구로가 좀 줄에 맞춰서 좀 심겨져 있었고요. 이게 절반 정도 지금 수확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농장 벌써요? 네, 9월 말부터 수확에 들어가서 11월 초까지 수확을 하게 된다고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감귤을 보니까 좀 선명한 노란빛을 띠는 감귤도 있었고 잎과 좀 비슷한 색깔의 이제 녹색빛이 섞인 감귤도 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날 공교롭게도 또 어린이집에서 50여 명의 아이들이 또 견학을 왔던데 감귤을 직접 따보고 이제 만져보고 이런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좀 들어보니까 이게 제주까지 가지 않아도 내륙에서 감귤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일정을 좀 잡게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반응이 이제 애들이 좋아서 좀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잘 된 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감귤인데 50년, 100년 뒤에는 또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백 기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0년 뒤쯤에는 대구에서 망고 따기 체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이 농촌진흥청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6대 과일 재배지 변동을 예측한 적이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난 2070년대에는 이 주요 과일 재배 지역이 크게 또 달라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사과는 과거 30년 기후 조건과 비교하면 앞으로 지속해서 좀 북상해서 207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것도 일부 지역에서만? 네. 와. 배의 경우에는 2030년대까지 총 재배 가능지 면적이 늘어나다가 2050년대부터는 줄어들고 2090년대가 되면 역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해질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네. 이 복숭아 역시 2090년대에는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고요. 이 포도는 현재 재배지를 2050년대까지는 유지하지만 이후에 급격히 줄어들면서 고품질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소수만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단감은 2070년대까지는 꾸준히 고품질 재배가 가능하지만 역시 재배 한계선도 상승해서 산간 지역을 제외한 중부 내륙 전역으로 재배지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감귤 역시
한계선이 제주도에서 이제 남해안과 강원도 해안 지역까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자, 이 변화가 당장은 인간의 힘으로 이 온난화 현상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이제는 뭐 적응하는 일이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성과 품질 저하 문제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 새로운 기후 적응 품종을 좀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 지자체들이 이 아열대 작물 육성 계획을 좀 세우는 등 대응에 좀 나서고 있는데요. 네. 전국 과수 생산량의 한 31% 차지하는 곳이 경북입니다. 바로 전국 최대 과수 생산지인데요. 3분의 1을 차지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주산지가 점차 이제 북상을 하면서 경북도는 대체 작물 좀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부터 2025년까지 285억 원 정도를 좀 들여서 이 아열대 작물 전문 재배단지 19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좀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 가능성과 소비자 수요가 좀 높은 16종의 아열대 작물을 좀 골라서 이 재배 기술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이 그 작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좀 지원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작물이 있습니다. 8종인데 네. 망고나 올리브, 파파야 등이 있고요. 여기에 바나나, 커피, 무화과 등 8종을 추가해서 경북도가 이렇게 장려를 할 예정입니다. 예, 품질 저하 문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로 단순히 재배 작물이 변하는 것만 주목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기간의 기후 변화를 생각하면 이 작물의 품질이 변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기상이변이 지금 많습니다. 네. 뭐 봄철설이라든가 또 장마 기간도 좀 길어지고 있고요. 뭐 홍수 피해가 커지는 등의 이런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토양에 물이 너무 많이 공급되면 뿌리가 물에 잠겨 죽는 이 습해를 좀 입을 수가 있고요. 사과나 감귤 같은 붉은색 계열의 과수에 좀 착색이 나빠지는 것도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 온도차가 커야지 단풍이 들듯 이런 과일들도 좀 온도차가 커야지 색깔이 좀 먹음직하게 잘 되는데 이 기후 온난화로 색깔이 잘 안 들고 과일 맛도 좀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재배 품종과 재배법을 보급을 하는 일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실패하면 또 식량 위기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과수작물 역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또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 작물을 재배하는 중에 기후 한계선이 달라지게 되면 결국 이 작물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기후 변화를 버티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농업 분야에도 이 지원과 또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고 육성하는 이 대책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큰 수해를 입었고 또 매년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기후 변화 문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대책을 정말 제대로 잘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외신이 좀 정한 용어를 좀 소개하는 식으로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영국 가디언지라고 다들 들어보셨습니다. 그럴 겁니다. 네. 이 기후 변화라는 이제 익숙한 용어 대신 최근에는 기후 비상사태, 또 기후 위기, 기후 붕괴 등으로 지금 표현을 하기 좀 시작했는데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기후 문제가 인류 생존에까지 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기후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이런 그 기후 위기를 경고를 했지만 대부분 이런 경고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가디언지가 기후 위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지구 온난화 대신 지구 가열이라는 또 용어로 표기를 또 하기로 했다고 가열이요? 하거든요. 예,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이 좀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좀 경고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절반까지 좀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배출 제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보태면 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이 중앙정부에서도 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각 지자체도 이제는 세우는 것이 의무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좀 신경을 단단히 좀 써야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로 인한 작물 재배에도 제대로 이제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탄소 줄이기에 또 시민 모두가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뉴스미네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방금 지났습니다.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팔로워 개척을 지원하는 2022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어제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된 현장 박람회인데다 또 지방에서 열리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여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김현주 리포터가 어제 개막식에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안전 관련 공공기관과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참여하는 전문 전시회입니다. 재난안전 기업의 첨단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고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전국 250여 개 기업과 40여 개 공공기관이 참가했습니다. 전종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장에게 박람회에 관해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안전산업 박람회는 지난 7년간 수도권에서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기간에 잠시 멈췄는데 이번에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초로 지역인 대구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대구 엑스코에 직접 오시면은 250여 개 업체가 출품을 해서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보실 수 있고요. 혹시 못 오시게 된다면은 안전산업 박람회 인터넷 온라인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무인 원격 조종 소방차, 소방 장비라든가 메타버스 기반의 안전 교육, 가상현실 심폐소생술 등을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행사는 축제는 아니지만 시민들께서 직접 오신다면은 다양한 기업들이 출품한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시연해볼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있고 특히 부대 행사로는 재난안전 관련 종사하신 분들께서 대기업 공공기관 구매 상담회라든가 아니면 수출 상담회, 통상 지원 설명회 등이 있고 특히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전문 지식을 이 분야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강연 등도 계획돼 있어서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 여러분께서 현장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주변 생활에서 안전에 대한 작은 관심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가족과 자기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 기술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방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안전산업박람회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면서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현장에서 재난안전 관련 체험도 해봤다면서요. 네, 전시관은 방재와 화재, 보안, 산업, 생활, 교통과 해양, 공공서비스 등 6개 분야의 산업관이 마련돼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을 접목한 최첨단 재난안전 기술을 만나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체험 대부분이 VR로 안전사고를 경험해보고 이 사고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인데요. 저도 그중 한 체험을 방문객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체험은 건설 현장, 제조 현장, 서비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 부딪힘, 맞음을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전을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된 마음,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저 너무 현실 세계처럼 VR이 보이니까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비계 추락하고 할 때 전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바닥이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진짜 떨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너무 위험한 여기 어떻게 서 있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현장들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져서 VR 체험 중이었지만 좀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무서웠어요. 저희가 건설 현장이나 제조 현장을 이렇게 체험할 기회가 없으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요 사고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하면 요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지고 저희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체험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취재하면서 재난안전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했구나 하고 새삼 놀랐는데요. 그중 여러 사람의 눈길을 끌었던 제품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어떤 걸 작동하는 건가요? 밖에 있는 굴삭기를 무인으로 이렇게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주로 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분야가 좀 어딜까요? 재난 현장 같은데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앉아서 그걸 작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 원전 사고 같은 데는 사람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내서 이 앉아서 실시간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사실 이런 원격 제어 시스템은 수술용 로봇이라든지 심해라든지 굉장히 저속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상용화되어 있지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무인기에는 국내다 국외에 이렇게 개발된 사례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자체가 100ms 이내로 우리가 모션과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고 그 전송된 모듈을 우리가 실감 있게 구동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을 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비클, 즉 자동차라든지 드론, 그다음에 모터포트, 굴삭기, 소방차 등과 연동해서 위험한 곳에 사람이 가지 않고 조종자들이 조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지금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어떤 재난 현장이나 그런 곳에 저희 시스템이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네, 박람회는 내일까지 진행되니까요. 나와 우리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기술과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